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투자 수요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상가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이 되는데요. 묻지마 투자식의 접근은 당연히 금물이고요. 지역적인 선택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해장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아주 이 기적 같은 논리로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이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수익형 상가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곳이 바로 부천 소사역의 이 수익형 상가와 그리고 이 성남 수진역 바로 근처에 있는 수익형 상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지역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7.5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으로 저희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사는요, 부천에서도 상권이 굉장히 또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상가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위치는 1호선 서해선 그리고 소사역의 이 역세권에 있는 이 소사본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소사역에는 뭐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형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가고요. 면적은 전용 약 57.5제곱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때 전용 면적이 뭐 30에서 40제곱미터 보통 한 칸 기준이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전용 57.5제곱미터 그리고 시세는 4억 4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이 지역은 총 23,895세대의 인구가 5만 7천여 명이 되는 어느 정도 이 구역이 좀 넓은 행정구역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상가 주변, 바로 단지형 주거 공간이 3,076세대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빌라 내지는 뭐 1인 가구 오피스텔이 약 500세대 정도가 있어서 한 3,50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사역에서 상권까지 3분 거리의 역세권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사역은 현재 1호선이라든지 서해선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로 이 대곡에서 소사선, 소사대곡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사 원시선과 1호선까지 더해지면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대곡 소사선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이 GTX A노선이라든지 뭐 기타 이 대곡 소사선을 이용을 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자체가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권 자체는 주거 공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잠시 후에 이 주변 자체의 입지와 이슈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구 자체가요, 5만 7천여 명, 거의 6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모두가 아무래도 이 상권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아요. 고정 인구, 고정 수요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자세한 상권이 어떻게 될지 위치와 입지 분석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소사본동 하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입지적을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소사역이라는 대중교통, 대표적인 이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현재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이 북쪽 방향으로는 뭐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고요. 현재 이 남쪽으로는 이 많은 것들이 현재 주거 공간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이 1호선 같은 경우가 바로 인천 방향이죠. 인천의 뭐 부평이라든지 동인천 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서울 방향이죠. 구로나 영등포, 용산, 서울역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서해선인 소사 원시선을 비롯해서 바로 신천과 시흥, 안산까지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소사역은 앞으로 이 대곡선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환승센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소사역 자체는 이 북쪽과 남쪽을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메인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상가가 없고 이 상가를 이용을 하거나 인프라를 이용하거나 주거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이 자체의 상권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자체의 세대수, 즉 여기에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였습니다. 하지만 뭐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후에 복합도시 개발을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간 기업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많은 세대수가 들어선 상태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도로 자체가 추후에는 이 복지센터, 이 소사본동의 행복복지센터 앞에 이 도로 자체가 넓어짐과 동시에 바로 메인 도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 자체의 상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요. 현재 이 공장 부지였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매각이 됨과 동시에 현재 이 주거 공간으로 그리고 근린 시설들, 편익 시설로 주거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고 상권 자체가 활발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메인 상가, 이 메인 도로 라인에 있는 이 상권 자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최적화된 입지의 수익형 상가 자리에 이 주변에 어떤 이슈와 호재가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호재, 교통과 뭐 수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가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잖아요. 교통 개선과 인구, 즉 이 수요층이 좀 어떻게 될지 호재 소식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게 호재에 관한 이슈는 총 4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주변 단지형 주거 공간이 약 3,500세대가 되는데 상주 세대들이 3,500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물론 더 늘어나겠지만요. 상가 자체, 인프라는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봤더니 이 주거 공간들은 뭐 용적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상가 자체는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한정적이며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대곡 소사선이 2021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지구 내까지 약 2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고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호선이라든지 9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어서 이 서울 자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사 대곡선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한정거장 다음 역이 종합운동장역인데 바로 GTX 비노선이 들어온다는 내용이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장 부지가 매각이 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이후에는 인구 유입까지, 역 유입까지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권에 대한 입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지역 자체의 이 상가, 월세라든지 매매 자체가 얼만큼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곳은 재정비 촉진지구였다가 현재 복합 도시 개발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자체의 메인 도로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 메인 도로 라인 자체에는 상가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상권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롱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자면 이 소사역에서 이 대곡 라인 일산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소사역은 1호선과 현재 원시선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정거장 다음 역인 바로 GTX 비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이 GTX 비노선이 있는 곳은 바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곳인데 이 종합운동장역에 GTX 비노선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뭐 운동장이라든지 주변이 거의 대부분이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 분양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도 현재 주거 공간이 완성형이 되어 있고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는 곳에, 즉 이 소사역 주변으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삼양홀딩스라는 부지 개발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서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 19년도 12월 5일 날 발행을 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좀 보시자면 현재 이 공장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 쾌적한 주거단지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 주변 자체에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된다는 것,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조성인데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편익시설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시가지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도로가 넓어지고 상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거 공간은 많은데 이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률도 높이실 수 있고 이후에 차익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내려서 현재 이 기업에서는 1,800억이라는 금액으로 현재 이 부천에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는 벌써 사업 인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루빨리 이후에 개발이 완성이 돼서 이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희소성입니다. 주변 수요에 비해서 상가가 드물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들고요. 그리고 교통입니다. 현재도 서울 접근성이 좋으나 내년에 또 하나가 개통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 부분과 인구 유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갭 투자를 기존에 진행을 하셨던, 주거 공간에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 아파트라든지 지역과 뭐 집원 정도만 쳐서 투자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냉정하고 앞에 가서 임장 활동도 제대로 해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뭐 유동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 임장 활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시세 파악도 잘 해보시는데 궁금하신 점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하셔서 이 임장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죠. 바로 상가 노출도, 그리고 상가 자리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도로라고는 하지만 메인 도로 라인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가가 있을 뿐더러 반대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상가를 비교를 했을 때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수익률이 좀 낮아도 앞으로 신시가지형으로 바뀌고 앞으로 뭐 건물값도 다 올라간다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 때문에 수익률을 좀 잊어버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사견으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가 유지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형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 잘 선점을 해보셔서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상가 한번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자, 투자이든 실수요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잖아요. 임장 활동이랑 전문가 상담 나눠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분석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변의 시세는 제가 오늘 적어놓은 금액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가의 면적은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57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시세 4억 4천만 원 정도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 정도 이 대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 투자를 하실 때 7천에서 1억 정도를 하시는데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4년, 10년 동안 보유세, 뭐 중개료, 기타 등등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10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까지 따지자고 하면 정말 남는 게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익 경상가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자체적인 수익도 내고 그 이외에 차익형으로 중과세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희소성과 탄탄한 수요층을 자랑하는 소사본동의 상가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가인데요. 지역은 다릅니다. 성남동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곳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인데요. 수진역 8호선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예전에 이쪽 지역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치의 물건입니다. 위치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위치 같은 경우는 8호선 수진역이 도보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역세권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성남동은 현재 17,700세대, 인구는 33,000명 정도가 되는 어느 정도 좀 작은 행정구역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주변 자체의 상권 주변에는 9개의 학군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 유동 인구, 학생 유동 인구만 5,900명, 뭐 교사라든지 학교 관련한 뭐 종사자라든지 많은 유동 인구를 합치게 되면 한 6,300명에서 6,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는 약 5,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의 주거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수진역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 8호선 접근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뭐 천호라든지 송파 내지는 판교 쪽으로 이 접근성이 강점인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근처에 바로 성호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 자체가 LH와 협약을 해서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주변 자체에 2022년도에는 2,41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구 자체가 앞으로 한 7, 8명 정도는 쉽게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상권에 대한 소비 세력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권 자체는 너무나 노후되고 구도시 자체입니다. 현재 이 상권 자체가 신시가지 형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그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 평당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유동 인구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요. 수요층 자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세한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성남동이라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 곳은 바로 이 8호선인 수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진역 바로 앞에는 메인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사거리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상권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1인 가구,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런 것들이 3,000세대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반대쪽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 자체가 이 라인인데 이 라인 주변에도 물론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성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신혼 부부들,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260가구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다른 부지, 바로 근처 부지에는 1인 가구 오피스텔이 20층 높이의 큰 건물 자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2022년 9월 달에 2,411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대당 한 3명씩만 곱한다고 해도 한 7,000명 이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파란색 라인 상권이 얼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총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 학생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를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바로 앞에 사거리 라인에는 차량이라든지 버스가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자체가 왼쪽 상권에 하나, 오른쪽 상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른쪽 상권 라인 자체에서 이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서 그 근처에 있는 상가 자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변 자체의 이슈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 탄탄한 수요층이 좀 둘러싸여 있는 원형으로 좀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대략적으로 봐도 만여 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세권이라는 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주변에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개발 호재 소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이 주변의 이슈는요. 일단 첫 번째로 LH와 현재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것인데, 성호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2022년 9월 달에 2,411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아파트에 벌써 피만 5억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구 자체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세 번째로는 이 8호선, 현재 이 수진역의 종점인 바로 모란역에서 판교까지 연장이 된다는 내용과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완공을 해서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현재 성호시장은 현재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것인데, 조감도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보자면, 성남시는 현재 LH와 함께 이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연면적이 굉장히 큰 규모의 주상 복합의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기존의 성호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에 1, 2층에는 245개가 되는 점포가 있는 공설시장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층에서 23층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으로 되는 공공주택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변 자체에는 토지가 남게 되는데, 이 남는 토지에는 바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하는 지상 20층 규모의 1인 가구, 오피스텔과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인 상권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굉장히 랜드마크로서의 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상가 형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8호선 연장 사업 자체를 보면 이 여러 가지의 글 중에서 짚어보셔야 될 것이 바로 목표 달성 확인 지표입니다. 현재 이 경기도 도시철도 이 구축 계획의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남았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진짜 일사천리 빠르게 이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BC 점수가 0.88점인데 앞으로 1점이 넘는 순간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이 판교 자체에 제2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금토동 주변에 금토동의 뭐 주요 업무지구라든지 내지는 이 주거 공간들이 들어섬과 동시에 이 BC 점수를 1점 이상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판교에서 오포까지도 연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는 5,000명 이상이 되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소통청원 5호에 채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교까지가 아니라 주변의 도시인 광주까지도 이 진출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8호선 전체적인 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GTX A 노선과 월판선에 대한 것인데요. 이 8호선 자체가 판교역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GTX 성남역까지도 무리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8호선 라인 자체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이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월급 판
판교 노선이 들어서는데 월고 시흥에서 이 판교까지 들어서는 이 대중교통이고요. 거기다 이 판교에서 여주, 여주에서 원주, 원주에서 강릉까지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이런 대중교통 자체도 들어오게 되면 판교라든지 이 성남 자체의 네임밸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이 수익형 상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적인 것을 이슈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요. 임장 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해보시고 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 교통, 주거 공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8월이잖아요. 자,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이면은요,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호재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좀 기다릴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수익형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상가는 이 임장 활동으로 이 주변 상권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따져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내지는 전문가와 동행을 하셔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이 상권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역세권인지 희소성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바로바로 환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 시세까지 이 상권을 잘 따져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 수익률은 최소 5% 이상이 되는 물건을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저금리 시대의 대출 레버리지를 크게 설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이 수익률 자체를 좀 높이시게 되면 그 이후에도 이 임대 금액 자체를 높이시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되도록 없는 물건을 잘 알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고 계신데요.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이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 주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했을 때 보증금 3천에 월 16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9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천과 이 성남에 위치한 각각 상가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잘 비교 분석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볼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통과된 임대차 3법과 향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부동산 관련 공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임대차 3법, 임대차 5법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말일 날 통과돼서 바로 시행이 됐죠.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임대차 5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뉴스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2번과 3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바로 시행이 됐고요. 자, 1번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통과가 됐죠. 전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밤샐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말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내로 신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표준 임대료를 만들다는 얘기.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5% 내로 기준을 가고 있는데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국법에서는 이제 5%로 만들어 놓고 지역 조례에서 3%다 하면 3%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지방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통과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처음에는 뭐 3+3이다, 뭐 2+2+2 그래 6년을 줘야 된다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2+2로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소급 적용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3법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표준 임대료입니다. 표준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각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이 집은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하다라는 걸 정해놓는 거예요. 내 집인데 그 임대료를 표준으로 정해놓습니다. 지자체에서.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생겼다. 임대료 때문에 임대인은 더 받고 싶을 거고 임차인은 덜 주고 싶을 거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표준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표준 임대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5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임대차 5법에 대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른 그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큰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냐?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임대료 5% 제한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자, 존속주기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존속주인 계약에서도 이제 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계약 자체가 다시 갱신을 할 때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료 5% 제한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그 순서겠죠. 자, 임차인 거주주택 매도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매도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요거 딱 요 줄밖에 없어요. 요 줄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자, 이기 차임액이라는 거 그 기준은 연달아서 두 번의 연체가 아니라요. 전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로 2번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그 직계 존비속까지 실제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임대차 저는 5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임대차 5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고요.
자, 오늘이죠. 오늘 국회에서 이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말이 많았던 내용이죠. 하지만 거의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취득세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8%, 3주택자부터는 12%, 조정지역 외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 3주택자부터 8% 그리고 12% 이렇게 올라가는 취득세 상승을 했고요. 재산세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탁을 맡긴 경우에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거는 종합부동산세도 똑같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갔습니다. 최고 6%로 올라갔고요. 자, 양도세가 참 중요한데 양도소득세가 좀 그냥 보기에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일단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에는 60%,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다주택자 중과 내용.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10%, 그 이상은 20%의 중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죠.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자, 거기다 오늘 통과된 임대차 5법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다 계산하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주거용 주택 투자 계속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양도 차익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도 차익이 뭐 3억이든 5억이든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못해도 70%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지요. 또 살 때도 우리는 투자니까 1주택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투자니까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자, 투자를 해서 남은 수익, 특히 2주택자 이상부터는 1주택자가 아니고는 2주택자보다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주거용에 대한 투자는 자기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차익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거용 주택 투자를 계속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뭘까? 그 이 원인을 알아야 뭐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왜 상승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을 들 수 있겠죠. 자, 절대적인 물리적인 개체로서의 1가구 1주택의 수가 넘어선 지는 우리나라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서울 지역만 살펴본다고 해도 노후주택의 퍼센테이지가 43%에 이릅니다. 자, 생활 수준은 향상이 됐는데 더 좋은 집이 부족한 거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집을 못 짓게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건축 비용의 증가. 건축 비용이 증가를 해서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건비, 뭐 원자재비 다 올라갑니다. 토지 비용 또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하도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또 세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계속 수요 억제 정책을 폈어요. 지금 23번째가 나왔잖아요. 수요 억제 정책을 피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공급이 이제 계속 줄어들 거야. 앞으로 새 집이 점점 줄어들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다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새 집들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새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정성이나 밀집 경쟁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올라갔거든요. 3년 동안 50%가 올라갔습니다. 50%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자꾸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금리. 자, 저금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장에는 현금 유동성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게 현금의 그 규모가 약 3,000조라고 합니다. 단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00조, 바로 뺄 수 있는 돈이 1,200조라는 돈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있다 보니 투자처는 찾아야겠고, 투자를 하자니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10억이었던 게 뭐 2, 3년 지나니까 30억이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 저금리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자,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죠. 우리나라는 더 높았을 거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자, 미국은 54%, 영국은 78%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단 저금리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때 서구 지역 전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독일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때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 독일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공급 부족이란 이유와 그리고 저금리가 맞닥뜨린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코로나 팬데믹. 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저금리로.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이유로 현금을 시장에다 계속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라는 걸 예상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보합을 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지껏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다,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시장에다 계속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안 되겠나 보죠. 이제는 공급책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게 13만 플러스 알파. 물론 이거는 뭐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거예요. 약 7만 호 정도를 포함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냐, 아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도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은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주택의 공급이 진행이 되면 아까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공급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 논의 시작됐고 3기 신도시의 물량 자체는 아예 제외된 상태에서도 이만큼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수많은 규제 정책이 있죠. 특히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자, 다주택자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뭐 현재 세입자를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버텨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이제 자동 등록 말소가 됩니다.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금 인상과 그동안 그 임대사업자한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또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죠. 현재 있는 정부가 가장 부침을 겪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년 후면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자, 차기 정부의 공약 1호는 아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될 겁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등이 가장 유력하겠죠. 자, 이런 이유들과 지금 발표된 내용,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약 5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공급의 부족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공급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저금리 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 저금리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옛날 그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남서울 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그 투기죠. 말 그대로 그때 북부인들이 현금 싸가지고 다니면서 투기하던 시절이죠. 그 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에 있던 그 현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은행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막았어요. 막고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로 3년 만에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다시 내놔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금리의 관계가. 그리고 부침을 걷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이제 금리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주택시장 정상화,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금리입니다. 자, 유동성과 금리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현금 유동성은 커지겠죠. 자, 금리 수준에 반비례하는 시장 유동성입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장 유동성 증가 추세. 지난해부터 시장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빠르게 상승하는 M2, M1, 단기 부동자금 증가. 자, 여기서 M1이라는 거는 현금하고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현금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1,200조가 있답니다. 그리고 M2는 전체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적금도 포함되고 예탁금도 포함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 변화와 그 M1의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M1, 그러니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 M2 대비 M1의 비중, 단기 자금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벌써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 결과 독일이 45.8%, 네덜란드 45.7% 정도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 공급 부족과 저금리가 만나면 이렇게 부동산 폭등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요. 다음, 자, 부동자금 1,100조가 넘어섰다. 뭐 부동자금이 넘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나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통화량에서 M1의 비중이에요. 벌써 1,000조가 넘어선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M2 대비 M1의 비중입니다. 전체 예금 흐름 중에서, 전체 현금 흐름 중에서 단기 자금만 지금 이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34%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참 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상 너무 오래 하진 못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연도별 땅값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88년도에 65.3%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일본 땅, 도쿄의 땅을 팔면은 미국을 4개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절에. 자, 왜 그랬냐면은 오일 쇼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금리로 돈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좋은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돼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만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죠. 이런 과정이 겹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뿐이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 평가 절상을 합니다. 1달러에 250엔이었던 게 1달러에 120엔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저금리 대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돈들이 전부 다 이제 부동산이나 투기로 현금을 유입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를 사게 되면 120%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이상을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하도 투기 자본이 많이 부동산으로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시 고금리 대책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폭락을 했고 금융기관,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 또한 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어가야 될 상황.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자,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거다. 앞으로 2년 후, 5년 후면은 해결이 될 거고요. 저금리 또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상당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더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규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유는요, 갭 투자나 또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해 볼 법한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부족하신 부분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17-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게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약이 필수인 자리입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